보통 노동절에는 큰 집회 시위가 있었는데요. 네네. 오늘은 양대 노총이 좀 조용히 노동절 행사를 치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이 세종문화회관 주변에서 노동절 기념대회를 열고 이 노동자 해고 금지 그리고 사회 안전망 확대를 정부와 재계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절 선언문을 통해서 이 노동자의 생활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의 전면적 개정 그리고 한시적 실업기금 조성을 촉구하고요. 이 노동자의 해고 금지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 대회를 오는 7월 4일에 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요? 네, 한국노총도 이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 노동절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것으로 오늘 노동절 기념 행사를 대신했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안전망 확대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협력을 다짐하면서 이 노동절을 기념했습니다. 아무튼 집회 시위가 없었어요? 네, 양대 노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한국노총은 그동안 마라톤 행사를 해왔는데 네. 이것을 취소했고요. 이 민주노총도 집회 대신 그 2m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정된 도심 행진만 이어갔습니다. 네. 오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드디어 쌍용 자동차로 복귀했습니다. 네, 지난 2009년 77일간의 쌍용차 옥새 파업을 주도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부로 쌍용차에 복귀를 했습니다. 해고된 지 11년 만인데요. 11년 만에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을 포함해서 지금껏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정리 해고자 33명이 함께 포함됐습니다. 네. 이들은 4일부터 8주간 교육을 받고요. 7월부터 현장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쌍용차는 지난 2009년 4월 경영난 등을 이유로 전체 인력의 37%에 이르는 2,646명에게 구조조정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 중 1,666명이 희망퇴직을 했고요. 2009년 6월 980명이 정리해고가 됐는데 네. 이후 77일간 옥새 파업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해 8월 정리해고자 980명 중 무급휴직자를 462명, 희망퇴직이 353명, 정리해고 165명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이후부터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 투쟁을 이어갔고요. 2018년 9월 이 노노 사정 합의에 따라서 71명이 지난해 1월에 복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남은 46명은 원래 지난해 7월 복직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회사 사정으로 휴직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3명이 복귀를 했고요. 이 남은 13명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연말까지 유급휴직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노동자들이 다 복귀했다고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 사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복귀했습니다. 정말 참 한상균 위원장 진짜 파란만장하게 11년을 보냈네요. 맞습니다. 이 옥새 파업을 주도하다가 3년간 구속 수감이 됐고요. 2012년 출소하자마자 171일간 송전탑 고공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서 사상 처음으로 이 직선제로 치러졌던 2014년 12월 임원 선거에서 위원장으로 당선이 됐는데 네. 2015년 민중 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년 5개월을 또 복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5월 가석방이 됐고 지난해 특별사면이 됐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한상균 위원장이 뽑히자마자 쌍용차 주변 가족들 그리고 피해자들이 이제 그 쌍용차 문제가 풀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상균 위원장이 수배자가 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쌍용차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같이 그 간부로 활동하거나 아니면 비서로 활동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도 다 수배자가 되고 감옥에 가면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됐는데 더 고난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상을 살아왔는데. 네, 이 정리해고 기간 동안 이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의 가족 등 30명 이상이 사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쌍용차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요. 아무튼 일상으로 복귀했으니 이제는 좀 편안한 날들이 계속됐으면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노동절 메시지를 냈네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그 이천 화재로 희생된 분들이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명복을 빌었고요. 네,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 노동의 힘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에 있다라면서 연대와 협력으로 우월한 힘에 맞서서 삶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노동자의 숙명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함께 잘 살 수 있다라면서 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이며 주류로서 모든 삶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어 정부도 이 노동자 기업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자리를 지키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양대 노총과 그리고 노동자들은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지만 노동자의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코로나 시대에서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좀 상당히 호평을 내놨어요. 공감한다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은 이천 화재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진 가운데 무엇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깊은 공감을 표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물론 일부 비판이 있고 생각은 전혀 다르긴 한데 이 통합당이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에 공감한다라는 표현을 쓴 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어서 네. 놀랐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트집을 잡을 줄 알았는데 아예 없진 않았는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 공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목도 있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상생의 가치에 또 전적으로 동의한다. 라는 대목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천 화재 참사에 대해서 이 철저한 원인 규명 그리고 사고 수습에 협력함은 물론 법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협력 보완 적극적으로 임해 나가겠다. 네. 네. 다만 이 정부 들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 대책 없는 주 52시간제 실시 등으로 오히려 근로자와 청년들은 질 낮은 단기 일자리로 내몰려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면서 이 상생의 가치는 기업에게 활력을 주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고 그 일자리에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긴 했습니다. 최저임금 또 주 52시간 또 나왔네요. 네. 아무튼 단어는 공감인데 해법은 조금 다릅니다. 네, 그러더라도 이렇게 야당에서 공감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좀. 네, 보기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볼까요? 네. 저희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지금 5번째, 6번째에서 전하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큰 발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9명인데요. 누적 확진자가 1,774명이 됐습니다. 네. 격리 해제자는 9,072명, 격리 중인 환자는 1,454명이고 사망자는 248명입니다. 네. 어제 4명이 나와서 오늘 9명이 많아 보이는데 이 해외 유입 확진자가 8명이어서 국내 발생 확진자는 1명입니다. 9명인데도 우리 2배나 늘었어 그렇게 자책하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확진자는 325만 명이 넘는데요. 네. 미국이 110만 명에게 근접을 하고 있고 사망자도 6만 3천여 명을 넘었습니다. 네. 이탈리아도 20만 명을 넘었고요. 영국의 확진자가 최근 계속 늘어나서 17만 명이 넘었고 프랑스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에서 최근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미국, 이탈리아 다음으로 영국이 많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순식간에 10만 명이 넘었는데요. 미하일 미슈스틴 이 러시아 총리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총리까지 코로나 확진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네. 우리는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었는데 하루에 4명, 9명, 7명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늘어가고는 있습니다만 네. 안정을 찾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도 이번 연휴 잘 넘겨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을 관종이라고 비판한 네티즌한테 벌금형이 내려졌네요. 네, 이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을 인터넷에서 댓글로 비방한 50대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산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5월 초 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노출된 이 나경원 의원의 비속어 연설 논란 관련 신문 기사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A씨는 여기서 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이걸 좀 센 표현으로 적었는데 어쨌든 말하는 것이 이 친일 개 땡땡 당의 이 관종 국회의원답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지금 관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소개하지 않은 땡땡이 그 부분에서 조금 과한 표현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관종인가요?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모욕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네. 네. 정확한 부분은 이제 판결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나경원 의원 는 이렇게 비판한 네티즌들한테 소송을 자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그 결과가 나오기도 했으나 근데 아무튼 자기가 좋아하지 않든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마구 비판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근데 당시 이 나경원 의원의 기사가 이 이른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을 향해서 좀 안 좋은 단어를 쓴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비방하고 그렇게 욕설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벌금 나옵니다. 이렇게. 네. 나경원 의원이 힘이 센 국회의원이어서 이렇게 벌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남편분이 부장판사였고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비방하고 욕설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홍준표 무소속 당선인께서 또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엄청난 비방과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것도. 네, 연일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SNS에 이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전 대표의 무능 그리고 박형준의 몽상이 만들어낸 잡탕당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잡탕당이요? 네. 홍준표 당선인은 지금 미래통합당은 당명부터 무엇을 추구하는 정당인지 불확실하다라면서 이 당선자들이 치열한 노선 논쟁을 통해서 당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 튼튼한 안보를 지키는 마지막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당을 혁신해달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종인 체제가 들어오면 황교안 체제보다 더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미래통합당이 안고 있는 계파 분열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봤다라면서 김종인의 오만과 독선은 당의 원심력을 더 키울 것으로 보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 체제가 무혈입성에서 지난 1년 동안 당을 관료화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한편 이 전에 이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서 밖에서 남의 당 일에 이 감나라 판나라 참견할 계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8672님이 우리 통합당이가 달라졌어요. 다행이긴 하지만 갑자기 변하면 탈난다는데 이렇게 했는데 또 주변은 아직 이렇게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검언유착 수사를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를 오늘 소환했네요. 네, 이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해당 기자의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를 처음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참고인 신분인데요. 검찰은 이천 전 대표를 상대로 이 채널A가 구치소에 편지를 보낸 과정 그리고 지인을 보내서 이 기자를 만나게 한 경위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철 전 대표는 한편으로는 이 최경환 전 부총리가 이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 피고소인 신분이기도 한데요. 검찰은 MBC의 의혹을 제보한 경위 등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소환인데 좀 소환이 조금 늦은 거는 같은데요. 네네. 검찰이 지금 명명백백하게 이 검언유착인지 언론의 윤리 위반인지 어떤 내용인지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줬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주진우 라이브에서는 정상근 기자는 매주 금요일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디어 그리고 언론 지형에 대해서 깊은 뉴스를 가지고는 따로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십시오. 네. 이재열님. 무조건 가야지. 방송이 늘었어 주진우 씨. 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9855님 2311 노선버스 기사입니다. 당연히 가야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사님. 네, 제가 기사님들은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린 예원맘님 묻고 더블로 가. 이거 같이 오신다는 걸로 제가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4608님 요즘 같이 가면 안 돼요. 2m 떨어져서 갈게요. 네. 2m 떨어져서 쭉 가자고요. 9907님 딸기밭에서 듣고 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쭉 갑니다. 왜? 은근 재밌거든요. 네, 은근 실수 이렇게 찾아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너무 완벽하고 그러면요 인간미가 없어요. 정상근 인간미가 좀 떨어져요. 네. 0205님 택배기사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어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함께 갑니다. 주진우 라이브. 네, 감사합니다. 네. 3111님 오늘 일이 있어서 출근을 했지만 금요일이어서 그런지 별 아쉬움도 없고 오히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마저 듭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일하고 그리고 일상을
이어간다는 거,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옆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생각하게 합니다. 네. 삶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해서도,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에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분을 보면 참 배우게, 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배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비대위 알바 끝내고 정규직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계속 따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정규직은 아니에요. 비정규직이요. 완전 비정규직입니다. 저희도. 네. 더 잘해야 됩니다.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언제 잘려도 이상하지 않은 저는 진행자거든요. 5331님, 비대위가 종점 끝이 아닙니다. 버스가 종점에 도착해서 다시 출발하듯이 새로운 출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출발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8569님, 68세 새아들 엄마입니다. 혼자 새 아이를 돌보면서 일하다 보니 형편이 어려워 새아이 모두 대학을 못 보냈는데 오늘 노동절이지만 누구를 위한 노동절일까요? 최저시급 받으며 토요일조차 없는 직장을 출근해서 여전한 방식으로 일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촛불 민심으로 세상은 좀 더 나아지는 듯한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우리 국민 아닌가 봐요. 오히려 평소에 휴일도 없이 일하는 사람이 근로자의 날이라도 쉬게 할 수는 없나요?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직 인권의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먼데 특별히 5인 미만 사업장, 몇 명 안 되는 사업장은 아직도 1년에 2, 3일 휴가 가는 것으로 휴가를 대신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양극화를 좀 줄이고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에 그런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로 나아가는데 주진우 라이브도 저도 좀 힘 보태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살펴드립니다. 먼저 남해고속도로인데요. 부산 방면으로 진교 부근에서 사천터널 9km, 함안 부근에서 산인분기점까지 밀리고요. 칠원분기점 부근도 지나기 어렵습니다. 이후로는 함안 2터널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2km 정체되고 있고요. 반대 순천 방면은 사천 부근에서 축동 부근 7km 속도 떨어집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은 정우터널 부근 13km, 이후로 남풍세나들목에서 짧게 밀리고요. 반대 논산 방면은 풍세요금소에서 차량터널까지와 정안 휴게소 부근, 그리고 연문아들목에서 논산분기점 6km 정체입니다. 계속해서 중부 내륙고속도로입니다. 창원 방면으로 여주분기점 부근에서 감곡까지 11km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장현터널 부근 4km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대소분기점 부근에서 진천터널 부근 14km 길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달 29일이 20대 국회가 막을 내립니다. 다른 분들은 많은 일들을 기억하겠지만 저는 대통령 탄핵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그 생생한 현장에서 맹활약한 분 모셨습니다. 보국 안민, 나라 일을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말인데 이분 이름에 안민이 들어가요. 이거 오산인가 큰 오산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번 총선에서도 경기도 오산에서는 안민석이었습니다. 수도권 내리 5선 안민석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5선 의원 되셨어요? 네, 그렇게 됐네. 네. 5선 의원이면 중량급이고 6선이 최다선이죠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국회의장 그 노리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내리 5선 수도권에 내리 5선 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왜 국회의장 안민석 아무도 얘기 안 하죠? 그 질문에 저희가 문제는 모르겠는데요. 네. 제 법정 나이가 53살이에요. 50세. 네. 몇 살 때 의원이 되신 거예요? 30대 후반이었는데요. 30대 후반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치인으로서 더 큰 정치를 그칠게 도전을 해야 되겠죠. 예. 하지만 또한 이제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뭐 소년 급제한 거나 다름없죠. 그런데 당에는 아직 여전히 위에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에게 기회가 올 때를 기다려야지 제 스스로가 나서서 어떤 그것을 쟁취하려는 네. 그런 정치하는 것은 좀 오만한 태도라고 봅니다. 겸손 안민석. 네. 5선 되더니 되게 겸손해지셨네요. 의원님. 다음 질문. 네. 하시죠. 5선 되더니 겸손해지셨어요. 오산에서는 안민석이다. 오산은 안민석 이렇게 지금 20년간 이렇게 뭐 등식이 성립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쉽지는 않았죠. 이 동네가 그렇게 민주당 텃밭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번에 특별히 합참의장 출신이 상대방 후보였어요. 네, 먼저 5번째 봉사할 기회를 주신 우리 오산 시민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상대당에서 이제 안민석을 끊기 위해서 이제 전략 공천을 내려보냈어요. 네. 그것도 박근혜 정부에서 군 서열 1위 예. 합참의장 출신을 네. 안민석을 끊기 위해서 내려보냈지만은 네. 역시 오산 시민을 우습게 보면 오산이다라는 네. 것이 입증이 큰 되었고요. 오산이다.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아직도 지금 20년째 큰 오산이다. 그거 얘기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선거보다도 제가 짧은 기간 했지만 정말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선거에서 제가 가졌던 일종의 책임의식이라는 게 제가 지면은 국정농단을 밝혔던 한 정치인이 지는 것이고 이건 역사가 지는 것이죠. 그리고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부정당하는 그런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 혼자만의 이기고 지는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특히 상대 후보께서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그런 태극기 부대의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여기서 철저하게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과의 싸움을 하는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이겨야 되고 이겨도 압승을 해야 된다. 그런 중압감이 압박감이 컸던 선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네. 너무 자기한테 이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자기 네. 국정농단과 대결과의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오산 분들은요 왜 안민석을 좋아합니까? 특별히 마술을 부리나요? 묘기를 막 보이나요? 아니, 그건 저도 모르겠고요. 네. 그 부족한 사람에게 5번씩이나 당선을 시켜준 시민들의 뜻이 무엇일까? 네. 또 신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제가 지금 생각을. 신의 뜻이요? 신의 뜻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트램프류님이 안민석 의원님 왜 이렇게 무게를 잡으세요? 제 말이 그렇습니다. 지금. 자,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이국정 교수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이 다 안민석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 나섰어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저기 그 안민석 떨어뜨리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국정농단 과정에서 했던 역할 때문에 보수 진영 특히 태극기 세력들에게는 저는 이제 아주 공공의 적이 이제 되었죠.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이랑 같은 맥락 속에서 보수들이 이제 지역에서도 직결을 했고 전국적인 보수도 직결을 했는데 저는 가령 이국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의로운 의사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과 이번에 힘을 합쳤다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충격받으셨겠네요. 의아했고 있고 당황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추후에 그분의 워낙 성향이 뭐 태극기 부대가 나쁜 건 아니죠. 나름대로 그분 뭐 극우적인 성향도 하나의 그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워낙 그 태극기 세력과 같은 어떤 정치적인 정체성을 가졌던 건지 그건 제가 추후에 좀 점잖게 정중하게 한번 여쭤볼 생각입니다. 반기문 총장님도?
그분은 사실 뭐 정치적 정체성이 이미 국민들이 알고 있었던 바기 때문에 크게 제가 당황하지 않았는데 이국정 교수님은 저를 굉장히 당하게 이제 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그 경기도 안성이 굉장히 미래통합당한테는 주요 그 전략 지역이었고 안민석을 꺾으려는 노력이 굉장히 뒤에서 있었습니다. 안성이 아니라 오산이요. 오산요. 네. 제가 안성이라고 했어요. 오산을 우습게 하시면 오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정혜경님, 이름 앞에 내리가 붙는 분, 우리 안민석 의원님 21대 국회에서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시카 이해님, 이국정 교수님은 더불어민주당 황기철님 지원 유세도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게 더 나쁜 거죠. 그래요. 극적으로 자기의 어떤 입장과 가치와 철학을 분명해야 되는데 이쪽 저쪽 하는 거 역시도 알았다고요. 그건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거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철저하게 그거는 그분이 교수지 않습니까? 아주 폴리패스의 그런 모델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죠. 네, 자. 네. 노다지님이 수도권 내리 3선 그럴 때만 해도 많이 들떠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5선이 되시니까 중후함과 겸손함이 보이시네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이제 수도권 내리 5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내리 5선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은 혼자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단일 선거구에서 5번을 내리 한 번도 쉬지 않고 당선된 경우가 그것도 항상 거의 20% 가까이 당선을 시민들이 시켜주셨거든요. 네. 이런 경우가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리 5선을 5번 국회의원 한 사람은 있는데 한 지역에서 단일 지역구에서요. 네, 단일 지역구에서 압도적으로 5번 모두 압도적으로 20% 가까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내리 5선은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요. 네. 대한민국 내리 5선이 적절한 표현 같은데 과연 제가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역량이라든지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 거기에 돼 가지고는 정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네, 알겠어요. 노다지님 벌써 1분 만에 지금 별로 안 겸손하다는 게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당의 중진이고 기둥이니까 당 얘기 좀 물어볼게요.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 왜 민주당 쪽으로 오신 거죠? 제가 그분은 개인적으로 모르는데요. 네. 마치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노무현 재단 이사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가 된 거랑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분이 정수장학회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정수장학회라는 것은 박정희, 유경수 이름 하나씩 따가지고 정수장학회고 그리고 이 유신 세력 그리고 그걸 승계하는 정치 세력, 사회 세력의 핵심 브레인들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수장학회 이사를 했던 분이 저희 쪽에 와서 비례대표를 된다는 것 이것은 정치적인 상식을 좀 초월하는 것인데요. 네. 또 다른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검증이 되지 않았을까? 뭐 본인은 그것을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숨길 수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 숨기는 것을 어떻게 검증을 못했을까? 네. 그것은 저희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죠. 네. 네, 그 정치적인 상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 네. 아무튼 당 중진으로서 목소리에 힘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들리십니까? 아,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또 곤란한 질문도 할게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그러니까 뭐 국정농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인데 이분의 변호사 비용을 모으려고 그 도와주려고 의원님께서 노력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벌금이 구형됐죠? 저는 검찰에게 좀 서운해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를 검찰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뭐 정치도 그래야 되겠지만요. 그 당시에 그 공익 제보를 했던 노승일 씨가 부당한 이유로 고발을 당했어요. 네. 노승일 씨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모금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안 의원님이 나섰죠. 네, 저하고 이제 신부님의 계좌로 한 신부님의 계좌가 제가 이제 홍보를 해서 돈이 거쳤는데 이게 이제 금세만에 1억이 넘은 거예요. 저희들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거 계좌를 닫으려고 했고 신부님에게 계좌 닫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부님이 외국에 계셨어요 그때.
예. 그러면 닫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닫고 싶어도.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것이 뭐 1,000만 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들은 뭐 이게 1,000만 원 모을 줄까지 기대하지 않았고 모금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뭐 최소한의 변호사 비용이 거치면은 닫을 요량이었는데 이제 신부님 외국에 가 계시니까 닫지는 못했던 거죠. 이것을 가지고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집했다라고 그걸로 해서 수사했어요? 예, 검찰이 그래서 네. 신부님하고 저하고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그랬죠. 그래서 기소했습니까? 예, 검찰이 참 야박하다. 이런 거 정도는 좀 소위 말하는 선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돈을 저희들이 뭐 사적으로 이용한 것도 아니고 그 돈은 어디 있습니까? 노승일 씨한테 다 줬죠. 다 줬어요? 네, 다 줬고 변호사비 1억이 넘는 돈을 노승일한테 다 줬습니다. 다 줬죠. 그리고 왜냐하면 노승일을 위해서 거뒀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네. 뭐 딴 데로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 검찰이 이제 기소를 했고 네. 이제 벌금을 받은 그게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 억울한 사람 도우려고 하다가 받은 거니까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죠.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도 안민석 의원이 그 용산 참사 당했던 유가족들 그분들을 위해서 매일 힘썼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거의 매일 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안민석 의원이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그만하죠. 그만할까요? 일치제대 때 이야기인데. 그래도 그 비담인데 하나 하려고 했는데요. 괜찮습니다. 괜찮은가요? 아무튼 검찰이 좀 야박했습니다. 네, 그때도 경찰한테 잡혀갔었어요. 네. 어쩔 수가 없죠. 네. 됐습니까? 원샷님, 안민석 의원님 놀라운 차분함. 오선 의원 같습니다. 저 이전에는 안 그랬습니까? 별로였어요. 별로 그렇진 않았습니다. 자, 네.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최서원 씨의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 씨가 지난해 6월에 네덜란드에서 체포됐어요. 인터폴을 통해서 이렇게 송환 결정을 내렸는데 불복해서 상소했다는 거기 소식까지는 전해졌는데 그 이후에 지금 시간이 계속 미뤄지고만 있어요. 이 윤 씨가 송환돼야 국정농단 재판에도 조금 그리고 최순실 씨의 숨겨진 재산에 대해서도 조금 수사가 진행될 텐데요. 저를 만나는 특히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이 지방 내려가면은 최순실 재산 어떻게 됐냐고 왜 안 찾느냐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최순실 재산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나름의 은닉 재산 관련된 정보나 자료들은 제가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그 책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국세청하고 검찰이 한 번도 아마 읽지를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저는 자료를 다 드렸는데 저는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같은 맥락에서 이건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최순실의 은닉 재산을 찾기 전에는 끝나지 않은 전쟁인데요. 그 끝나지 않은 전쟁의 핵심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데이빗 윤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우리 주 기자도 데이빗 윤 그렇죠. 독일 가가지고 추격하고 집에까지 갔다가 집에 쫓겨나고 집에까지 갔는데요. 제가 쫓겨나서 안 의원님하고 저하고 데이비드 윤 집에 갔는데 경찰에 신고해가지고요. 둘이서 도망갔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항상 우리가 이 과정의 진실이 뭐였습니까? 숨는 자가 범인이라는 거였잖아요. 왜 데이빗 윤이 우리를 그렇게 피해 다녔을까? 그렇죠. 그래서 네. 빨리 하루 종일이 아니라 하루 속히 데이빗 윤이 국내로 송환돼야지 마지막 퍼즐이 풀리는데 과연 송환되더라도 데이빗 윤이 모든 진실을 얼마큼 이야기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 검찰의 적극적인 좀 수사 의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십니다. 문화, 체육, 관광 코로나19로 다 어려운데요.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문화 강국이고 스포츠 강국인데 거기에 비해서 문화예술인들이나 체육인들의 처우나 복지가 굉장히 열악해요. 네. 특히 코로나 전국에서 직격탄을 맞은 곳이 문화예술 체육 이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급해야 될 것은 예술인 복지법 이게 사실 국회 지금 계류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체육인 복지법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가지고 코로나 전국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리고 피해받고 있는 문화예술 체육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복지 문제를 하루속히 이걸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님 같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 네. 네. 거기에도 지금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이 남북 공동올림픽은 올림픽 이상의 정치, 문화, 사회,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이것을 제가 대통령님께 이걸 제안을 드렸고 네. 그래서 남북 정상이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5선 때 다른 어떤 아젠다보다도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헌신을 하겠다는 그런 지금 생각과 계획과 지금 플랜을 짜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때가 되면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야 그때 부를게요, 제가.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는데 다음에 불러주시면 제가 좀 상세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올해 광복회에서 선정한 우리 시대의 독립군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네. 이거 로비였습니까? 협박이었습니까?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가당치도 않는 부끄러운 상을 제가 받은 것이고요. 네. 단지 앞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더 열심히 앞장서라는 그런 뜻으로 이 상을 제가 로비 받았습니다. 아니었어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서운하고요. 알겠어요. 네. 네. 수도권 내리오선 아닙니다. 대한민국 내리오선입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라 큰 국회의원으로서만이 아니라 안민석, 정치인 안민석으로 큰 정치를 생각하실 텐데 정치인 안민석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제 정말 더 큰 정치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이 시대의 정치인의 가장 큰 더 큰 정치는 남북 화해와 평화의 길을 만드는 거라고 보고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다는 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94%가 여야 네. 1대1 이 독식 구조 하에서 94% 의원들이 미래통합당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죠. 아마 20대보다도 더 이게 싸우는 정치가 국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국회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그래도 야당에도 좀 합리적인 이런 것을 우려하는 의원들이 있거든요. 네. 여당에도 있고요. 그래서 좀 중진급 되는 여야 의원들이 모여서 좀 정치를 제대로 하고 네. 제대로 하고 또 부딪혔을 때 여야가 부딪혔을 때 밑에 물밑에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야 중진회의 그런 것들을 좀 제안해서 구성하고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꼭 필요한 정치에서 여기 오기 전에 필요한. 김성태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있었으면은 이런 일을 함께 할 텐데 아쉽다. 그런데 이제 권성동 의원이나 몇몇 의원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하고 좀 합리적인 진짜 정치. 여야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네. 그런 정치를 한번 하자. 더 이상 국민들에게 욕먹고 부끄러운 국회가 될 수 있는 거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좀 정치하는 데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런 모습을 좀 더 보여주십시오. 진짜 정치. 예, 헌신하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네. 그런 분하고 매주 나오세요. 적극적으로 제가 김성태 의원하고 응하겠습니다. 나오시든지 네. 권성동 의원하고 나오시든지 어떤 분하고 나오세요. 그러면 얘기하고 싶은 정치에서 꼭 이게 필요하다.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저희가 항상 시간을 내주고 같이 돕고 하겠습니다. 주 기자님은 이거 비상대책 이 프로그램 이거를 앞으로 계속 합니까? 네, 다음 주부터 주진우 라이브로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오세요. 네. KBS가 달라진 겁니까? 아닙니다. 네. KBS는 잘. 데이비드 유님한테 문자 왔습니다. 진짜 데이비드 유님. 네. 동명이인이라 부끄럽다고 이렇게 문자 왔습니다. 네. 데이비드 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진정된 사항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쪽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뉴스의 다른 면을 살펴봅니다. 정주식의 뉴스 이면.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주에 전두환 씨가 1년 만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예?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네. 오늘은 재판 이야기가 아니라 전두환 씨 호칭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어찌 해야 되는지 저도 좀 당황스럽고요. 네. 이거 가지고 화내는 분도 있고요. 의견이 아무튼 분분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관련된 원칙이나 보도 지침이 없다 보니까 언론사들이 전 씨의 호칭을 전두환 씨 혹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독자들은 대통령직을 박탈당한 범죄자에게 대통령 호칭을 붙이는 게 맞냐 이렇게 화를 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 많았습니다. 또 반대쪽에서는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전직 대통령에게 씨가 뭐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이런 분도 많았습니다. 예. 재판이 있던 날에도 언론사들이 일제히 전두환 씨 재판 소식을 전했는데 역시 호칭이 제각각이었어요. 네, 어땠나요? MBC 뉴스데스크는 전두환 씨가 1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라고 보도했고요. SBS는요? 전두환 씨가 오늘 광주로 불려갔다라고 했습니다. JTBC는요? 뉴스룸에서 전두환 오늘 그가 다시 광주에 갔다. 시도 안 썼습니까? 예, 여기는 시도 안 썼어요. 네. 그리고 KBS 뉴스 9에서는 앵커 멘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불렀고요. 근데 그걸 받은 리포트에서는 전두환 씨로 불러서 이게 혼용이 됐던 거죠. 예. TV조선과 채널 A 메인 뉴스에서는 거기는 좀 아시겠죠? 거기는 좀 존칭을 썼겠죠? 그렇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불렀고요. 미디어 오늘 보도에 따르면 네. 각 신문사의 경우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 등은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씨, 전 씨 등을 혼용해서 사용했고요. 혼용했고요.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고집했던 신문이 딱 3개가 있었어요. 3개요? 어딘지 아시겠죠? 짐작은 갑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였습니다. 조중동은 전 대통령이라고 했거든요. 예, 예우가 깍듯해요. 아무래도 매체들이 독자층의 정서에 맞춰서 좀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겠죠. 예. 법적으로 대통령 지위를 박탈당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불러도 되냐 이런 의문들이 있어요. 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재직 중 탄핵을 받아서 퇴임을 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를 박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전두환 씨는 여기는 했다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97년 대법원에서 네. 내란죄 등 13가지 죄목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됐기 때문에 예우가 박탈당했죠. 네. 김영삼 정권 말에 사면 복권이 되긴 했는데 남은 형이 면제된 거고 공민권, 그러니까 이게 선거권과 피선거권만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지위가 복권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 아직도 그 경찰의 경호를 받고 있고요. 그렇죠.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경찰 경호를 받는데 전두환 씨가 골프 치러 가고 운동하러 가고 사적인 약속으로 하러 갈 때 경찰이 신호를 다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가다가 서지 않고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약속 장소까지 편안하게 가시라고 잡아줬어요. 그게 문제가 되어서 얼마 전에 그게 사라지긴 했으나 아직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엄청난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장면이 영화 26년에도 나오기도 했었죠. 네. 박근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씨도 2017년 탄핵을 당해서 전직 대통령 지위가 박탈이 됐고, 네. 노태우 씨도 95년 내란죄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서 예우가 박탈됐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이분도 횡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현재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역시 예우가 박탈됩니다. 아직도 경호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에 호칭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불러도 법률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법으로 이게 예우에 대한 박탈을 규정하고 있고, 또 이분들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이 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여전히 그 사람을 전직 대통령으로 인정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불쾌하다, 이런 호소를 하는 시민들이 많죠. 또 반면에 그분들이 전직 대통령이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이 객관적 표현에 가깝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느 쪽이 됐든 간에 호칭에 대한 기준은 좀 언론에서 마련할 그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언론사들이 혼용을 해서 쓰다 보니까 이분들 보도가 나올 때마다 독자들이 굉장히 좀 불쾌한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언론사들이 동의하는 보도 지침이 어렵다면 언론사별 자체적으로라도 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이면이었습니다. 오늘 정주식 편집장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그동안 감사했고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했고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6시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